나왔어. 아이 도대체 언제 안 나올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이상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고대 경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대 사회 파트랑 마찬가지로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그것을 경제 파트로 다시 촘촘하게 정리해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경제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각 나라별, 요거는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누지 않을 거고요. 그냥 삼국의 경제라고 해서 같이 갈 겁니다. 또 한번 들었을 법할 만한 내용이 또 나오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의 경제, 그리고 남북국 시대의 교역인데요. 오히려 여기 파트가 시험 문제는 거의 메인입니다. 그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하나씩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경제, 어떻게 세금 걷었는지, 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노급과 시급, 그리고 뭐 교역 있었던 거 나오는데요.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국의 경제에서 제일 먼저는 바로 수취제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국가가 있으면, 국가가 유지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최근에 그 정치 상황도 보면 다 해준다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언가 국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이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우리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또 그만큼 또 세금을 더 걷는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뭐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수취제도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토지세, 너 농사 졌냐? 세금 내. 너 그 지역에 특산물 있다며? 세금 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역은 노동력. 이건 저는 할 말 있어요. 이거는 남성들에게만 주로 이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15세 이상의 남자들한테 삼국시대에서는 노동력을 증발하면서 뭐 군대도 데리고 갔었고요. 또 국가 공공사업 같은 데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노동력을 가져갔습니다. 저도 저의 이 피클턴 20대 초반에 저의 젊음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디 군대를 나왔냐면요. 여러분, 제가 뭐 군대 얘기 이제 앞으로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22사단 나왔습니다. 언제나 그 문제가 있으면 그 사건, 사고 있는, 제가 GOP 출신이거든요. 진짜 눈이 1m씩 와요. 구라 아니야. 진짜 1m 와. 진짜 와. 진짜 와요. 이거 난 진짜 억울해. 전국에서 나보다 눈 많이 치운 사람 없어. 난 장담해. 진짜야. 야, 22사단 댓글 달아라. 야, 진짜예요. 이거는 정말로. 아니야. 이거 정말로 저는 눈은 정말 많이 쳐. 그리고 눈만 많이 치웠냐? 아닙니다. 거기는 22사단이 전방 그 GOP 경계하는 섹터가 제일 넓은 사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사건, 사고 1순위야. 저 있을 때도 그랬고 그 이유 찾아보세요. 제가 강원도 고성에서, 그 중에서도 세계 연대 중에 가장 거칠고 빡시다는 55연대 출신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노동력 얘기하면 나는 진짜 할 말은 있어. 아니야, 강 PD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 어쨌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삼국의 경제 파트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활 안정, 이것도 한 번쯤은 다 드렸던 말씀인데요. 고구려 때는 대법, 진대법이 있었다. 누구요? 고국 천왕 때였었는데 요거 인물로는 누구의 건의로 했었다고요? 파소, 을파소.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을파소는 당시의 재상이었고요. 그의 건의로 춘합이었고, 이거의 목적 뭐였다? 그렇죠. 농민의 몰락 방지. 굿, 좋습니다. 자, 신라에는요 동시전이 있었어요. 동시전이라는 건 뭐냐면 경주 동쪽에 동시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 있으면 예나 지금이나 이걸 좀 약간 분탕질하고 좀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매점 매석한다라든가 금융제도를 잘못 써서 해서 뭐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한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독하는, 상행위를 감독하는, 지금으로 치자면 뭐 금융감독원 내지는 공정거래위원회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이죠. 언제 실시됐냐가 중요합니다. 지증왕 때. 제 필기노트에 보면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 요거 삼국 배울 때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노급과 시급이에요. 이 노급과 시급이란 건 뭐냐면 일단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급과 시급은 먼저 수조권과 노동력 징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인데,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우리 현재에서는요, 이 토지에, 이 A라는 토지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때는 예를 들어, 뭐, 신라, 고려, 조선, 다 마찬가지예요. 이 A라는 토지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B라는 토지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B라는 토지의 권리는 뭐가 있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 권한이 뭡니까? 소유권이에요. 이 땅은 내 거, 유성환 거라고 하는 소유권적 개념적 밖에 없습니다. 권리가 소유권밖에 없어요. 이거 내 거냐 네 거냐 끝이에요. 그런데 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토지에는 권한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소유권적인 개념이 당연히 있겠고요. 소유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도 있어서 그거를 뭐 소작권 내지는 경작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수조권이에요. 자, 정리해드리자면, 자, 소유권이라는 건 이 땅이 내 땅이라는 증거, 권리. 그 다음에 경작권이라는 이 땅은 내 땅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수조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A라는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국가에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보통 10분의 1 정도를 내는데요. 그 10분의 1 정도 내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걸 수조권이라고 해요. 이 수조권이 사실은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그 이후의 내용도 나올 때 뭔가 국가가 땅을 지급했다라는 내용은요. 하나같이 다 수조권적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하세요. 왜 그러냐? 지금의 권리랑은 좀 달라. 지금은 소유권적 개념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땅에서 국가에 세금을 낼 때 그 세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게 되는 조선의 고려의 전식과라든가 조선의 대표적인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인 과전법, 직전법 같은 그 모든 권한도 다 수조권적 개념이에요. 이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노급과 시급이란 건 뭐냐면 이 수조권을 지급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둘도 한번 구분해 드리자면 이렇게 돼요. 노급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월급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일을 하잖아요. 관리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일을 하면 월급 받는 개념으로 요것을 노급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시급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약간 금수저들한테 주는 거야. 태어났더니 왕족이네? 그냥 시급 받아요.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아주 공이 크네. 뭐 삼국통일을 기여했다라든가 아주 뭐 국가의 큰 공신이에요. 그럼 그냥 공신은 받는 거야. 보너스적인 나의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더니 가문이라든가 뭐 그런 혈통적 개념으로 받는 것이요. 약간의 포상 개념인 것이죠. 이건 이제 시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개념은 노급입니다. 노급입니다. 보통 왜 그러냐면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훨씬 더 수적으로 많았죠. 근데 노급이라는 것은 관리가 월급 개념으로 받았던 것인데 무엇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남양주 덕소에 사니까 그 덕소 와부읍을 제가 노급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내가 공무원이니까 신라시대 공무원이에요. 제가 경기도 남양주 와부를 노급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국가로 세금 내는 걸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수조권과 또 하나 그 지역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어. 너 저기 와서 내 마당 담 쌓는 것 좀 해 라고 해서 사람들을 징발할 수 있었어. 이게 포인트야. 노동력 징발이.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나오는 토지제도에서는요 이 내용이 다 빠져요. 근데 유독 어디에서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나오는 요 노급, 시급, 그 중에서도 이제 시급보다는 노급이 훨씬 더 자주 언급되니까 노급에서는 노동력 징발권이 있다라는 것이지. 그만큼 귀족들이 힘이 셌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권리가.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포인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급과 시급도 한번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삼국의 경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교육 파트. 요또 교육이 요게 또 꿀이에요. 왜 그러냐면 문제 풀 때 요게 있으면 너무 좋아. 무슨 문제를 풀다가 당항성이 나오잖아요. 당항성이 나오면 6세기 이후의 신라 생각하시면 돼요. 6세기의 신라가 장악하잖아. 그래서 특히 이제 문화 파트 가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바로 배울 원효가 당나라 유학을 2번이나 갈라다가 이제 무덤 근처에서 해골물 먹다가 이제 뭐 일체 유심조에 뭐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깨달아 갖고 이제 다시 유학 안 가고 막 무예가 부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다음 강의에 제가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그게 당항성 근처였어. 즉, 이 당항성이란 건 뭐냐면 지금의 그 화성 근처에 있는 여기예요. 여기 근처에 있는 한 군데요. 언제 이후 장악하게 됐죠? 6세기 이후에요.
6세기 이후 신라가, 원래 신라는 발전이 더뎠어요. 이쪽에만 치우쳐 있었잖아. 당시에 선진 문화는 중국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까운 나라, 고구려는 뭐 직접 받을 수도 있었고요. 뭐 싸우기도 했지만 사실은 문화를 전파받기도 했죠, 육지로.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가까우니까 이런 형태로 주로 받았었는데, 신라는 고립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발달이 좀 더뎠지. 자, 그런데 당항성을 차지하고 나서 여기가 이제 신라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6세기 이후에는 그들이 직접 교역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진흥왕 이후 중국과 직접 교역을 하면서 그들이 뭐 나당 연합을 하기도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더 성장하는, 경제 문화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잠시 뒤에 또 나오게 될 요 울산왕. 통일신라 때는 또 이 울산왕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일 이전의 대표적인 항구는 당항성이라면 통일 이후 통일신라의 최대 무역 항구는 울산왕이에요. 예, 그거 포인트만 알고 계셔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삼국경제는 수취제도, 생활의 안정, 진대법, 동시전 요 정도 봐주시고요. 노급과 시급, 특히 요 노동력 징발할 수 있는 권리 있었다는, 이건 되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항성이라는 개념 봐주시고요. 통일신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통일신라는요, 수취제도예요. 수취제도. 똑같습니다. 조세. 너 그 땅에서 세금, 농사 졌지? 세금 내. 보통 10분의 1 냈어요. 공납. 그 지역에 특산물 내는 거였습니다. 역시 군역 요역이라고 해서. 요것도 좀 달라졌어. 삼국시대 때 15세 이상이면 다 대상이 됐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16에서 60세. 사실 60까지 마을에 사는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요. 이때는요. 지금은 뭐 60 하시면,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70대 중반이 되셨는데요. 동네 노인정을 못 가신대요. 노인정 가면 본인이 막내래. 막내래. 그러니까 저 70 넷인데요. 그럼 어이구 막내 왔어? 뭐 이러신대요. 근데요, 여러분, 과거에는 회갑잔치, 환갑잔치 했죠. 그러니까 갑자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거든요. 환갑. 그러니까 61세가 되면 회갑이 되는데요. 마을 전체에서 한두 명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잔치까지 해준 거예요. 요새는 회갑잔치 같은 거 거의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한 병이나 뭐 교통사고 같은 게 없으면 거의 60 이상은 대부분 사람들 살죠. 지금은 뭐 기대 수명이 뭐 80, 90까지 이제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토지제도의 변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중대가 되면서 이게 포인트라고 했었죠? 뭡니까? 관료전 지급하면서 이게 포인트지. 노급 폐지. 자, 노급 폐지라는 말은 어떤 말과 거의 동의어예요?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경제적 특권을 약화시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중요해요. 그래서 그 대신 관료전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관료전 지급에서는 노동력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요거 가끔 어떤 친구들 따진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노급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입니까?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입니까? 순서는요,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인데 사실은 뭐 이 순서보다는 노급 폐지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에 상징적이에요. 이것은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권을 제한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덕왕. 성덕왕은 정전이란 건 정남, 즉 성인 남자들을 정남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남들, 정들에게 지급됐던 토지, 일종의 민전이에요. 민전을 지급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됐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선생님 그러면 이 신라 중대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했으니까 이 노급 폐지라는 단어를 중대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기억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기억하셔도 웬만한 문제는 거의 풀리는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하대 오기 전에 이미 부활은 했어요. 했어요. 그렇지만 신라 중대가 왕권 강화시키면서 귀족권을 제한했었던 가장 상징적인 단어인 노급 폐지가 이게 흐름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사실 하대 때 노급 부활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공부하기도 편하고. 근데 사실은 이미 중대 때 노급은 부활을 했었다라는 거, 요것도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민정문서. 제가 지난 강의에 간단히 한번 말씀드렸던 이 민정문서죠. 민정문서, 흔히 신라에 있는 장적이다 그래서 신라 장적이라고도 불리고요, 촐랑문서라고도 불립니다. 또 어떤 자료에서는 그냥 장적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일본 도다이사에서 발견이 돼요. 이제 도다이사는 이제 뭐 그 한자 그대로 보면 동대사라는 절이죠. 거기 가면 이제 막 앞에 이제 사슴들이 막 있고 뭐 어쨌든 그런 절입니다. 이 도다이사에서 발견이 되었었는데, 이게 발견됐더니 청주 지역, 그러니까 당시에 서원경이죠. 서원경 지역의 몇몇 촌락에 대한 촌락문서, 즉 민정문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일단 목적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통 이 민정문서 내지는 촌락문서가 시험 문제 나오면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서, 국가재정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조세 징수하고 부역을 징발하는 이러한 제도를 위해서 만들었던 게 민정문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금 거둘라면 아니 100만 원도 없는 사람한테 너 세금 1000만 원 내 그러면 누가 내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 얼마 있니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인구수.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소, 말 너 얼마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토지 얼마나 있어?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고 조금 가지고 있네. 그러면 좀 갖고 와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유실수. 유실수는 뭐예요? 열매가 있는 나무. 이게 뭐예요? 과일나무라든가 열매 있는 나무들을 보통 유실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너 토지 얼마나 있냐? 뭐 그 지역에 사람 얼마나 있냐? 너 말 몇 마리 키워? 소 몇 마리 키워? 그 다음에 유실수 과일나무 몇 그루나 있어? 그 마을에? 그러면 세금 내라는 것이죠. 즉 민정문서의 목적, 요 목적이 언제나 시험 문제 나옵니다.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서. 요게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조세징수와 부역징발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민정문서다. 뭐 여기 안에 보시면 뭐 연수유답도 있고 별의별 그 여러 토지들이 구분돼서 나오는데요.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것은 누가 작성했냐? 촌주가 작성했어요. 매년 조사는 했고 작성은 3년마다예요. 요거 갖다가 또 가끔 예전에 국사가 서울대 필수 지정 이럴 땐 이런 거 갖다 좀 장난치는 문제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뭐 관리가 파견된 그 관리가 작성했다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아니다. 촌주가 작성했다. 그리고 뭐 매년 작성했다라는 매년 아니다. 매년 조사는 하고 3년마다 작성했다. 이런 거 갖다가 가끔 예전에 장난치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이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문서 중에서 민정문서가 있었다. 이건 지금의 청주 지역의 촌락에 대한 기록인데 일본 도다이사에서 발견이 되었었고요. 촌주가 매년 조사하고 3년마다 작성했고 토지, 인구수, 소, 말 내지는 유실수 등을 조사했는데 이것의 목적이 제일 중요하죠. 조세징수와 부역징발을 위해서, 즉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촌락문서 내지는 민정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파트예요. 오늘 수업 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 남북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발해가 있고요.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는 이 시대. 자, 이 시대에는요. 교육이 많았었죠. 그래서 통일신라는 당나라와의 교류가 실제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신라방, 신라촌 등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면 행정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것도 있어요. 지금으로 하자면 뭐 여권도 끊어주고 그 다음에 뭐 비자도 발급해주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행정관청도 있었어요. 이걸 지금의 주민센터, 예전에는 주민센터를 뭐라고 그랬죠? 동사무소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신라원도 있었어요. 신라원이라고 뭐냐면 사찰. 신라인들이 만들었었던 절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법화원. 요 앞에 적산을 붙이기도 합니다. 적산법화원. 이 적산법화원 만든 사람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다의 신. 바로 바다의 짱 누구? 해신 보고 짱보고. 짱보고 되겠습니다. 잠시 내 짱보고 나오니까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서역과 교류를 할 때 울산항. 요거 형광펜. 진짜 많이 나와. 선생님, 청해준보다 더 많이 나와요. 울산항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통일신라 시대 교역항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울산항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육을 했냐면 당시에 이 중동 지역, 뭐 이란이라든가 이라크 그쪽 사람들, 지금의 이제 서아시아 지역, 뭐 중앙아시아에서 좀 밑에 쪽에 서아시아. 유리와 귀금속들도 많았었고요. 특히 이 울산항에 외국 상인들이 많이 갖고 왔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괴릉. 이게 원성왕릉인데요. 원성왕릉인 무인상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동양계는 느낌이 아니야. 딱 요거. 얼굴 보세요. 얼굴이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이거 약간 서역인 느낌 없어요? 강 PD 준비합시다. 요거 찍었던 거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드론으로 전국에서 가장 무인상을 완벽한 영상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성환입니다. 신라 하대는 바로 서역과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거를 제대로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성왕릉 앞에 나와 있습니다. 원성왕릉 앞에 있는 무인상인데요. 무인상의 얼굴을 한번 잘 봐주세요. 한중일에 있는 아시아권의 사람의 이목구비는 아니죠? 맞습니다. 아랍 계열 내지는 서역인으로 추정되는 바로 그 무인상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신라 하대가 서역과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여러분 유성원의 한국사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어때요? 좋죠?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거.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나오잖아. 보세요. 이거 보면 어떤 친구들은 그래. 내가 이 사진 보여줬더니 선생님이 더 외국인 같으신데요? 말 없네. 저는요, 아니, 물론 제가 이국적이란 말은 좀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게 이게 약간 유럽계라든가 그쪽인 줄 알았더니, 뭐, 누구는 뭐지, 뭐, 동남아계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죠. 제가 약간 쌍꺼풀이 있다 보니까, 이국적이란 말이, 예. 좀, 예, 그렇게 얘기가 뭐 들리긴 했었었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얼굴 자세하게, 우리 강 PD가 찍었던 드론으로 자세하게 보여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아무리 봐도 한국인 느낌은 아니잖아. 예,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이 당시에 서역인들이 그만큼 많이 왔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하나 더 가봅시다. 장보고입니다. 아, 장보고라는 인물은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 그의 인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섬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전라도의 이 외딴 섬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지고요. 정말 어린 시절, 이름도 모르는 섬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산동반도 쪽으로 넘어가서 정말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거기서 아주 각고한 노력 끝에 경제력도 확보하면서 또 군사적으로도 인정을 받으면서 그 지역에서 아주 무시 못할 군사적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 나는 신라인이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당시에 왜구들이 와가지고요, 신라인들을 잡아다가 그냥 중국에 가서 노예로 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뭔가 가슴속 깊이 뜨거운 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놈들이, 저 외놈들이, 이러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내로 들어와서 당시에 왕을 만나가지고요, 저기 나 짱이야, 나 장이고 군대 주면 내가 여기 외국 놈들 내가 다 정리하겠다. 어때요? 뭐 저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왕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원해줘요. 한 1만의 군사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게 어디? 청해진에,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갖고 이 해적놈들을 싹 한번 소탕하는 거예요. 어디 뭐 이것도 보고 싶다고요? 욕심이 많으시네. 강 PD 돼요? 가야지. 청해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사가 이 정도입니다. 이제 다른 한국사 이제 강의 못 들어. 여러분들 좀 많이 알려주시고, 뭐 뿐만 아니라 저희가 문화재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하니까 기회 될 때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뭐 이게 특별전으로 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여러 개를 같이 올리면서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특히 이 장보고가 지원해줬던 인물 중에 앤닌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실 앤닌에 의해서 장보고가 더 많이 알려졌는데, 무슨 말이냐? 앤닌은 일본 출신의 승려였는데요, 중국으로 유학 갔다가 경제력도 떨어지고 그래갖고 거의 거린처럼, 노숙인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보고 딱 보니까, 또 사람 볼 줄 알잖아요, 장보고. 아니, 당신은 이렇게 있을 인물이 아닌데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내가 뭐 유학 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모시겠습니다. 해갖고 어떻게 해요? 뭐 대우해줬죠.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옷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제공해주고 한 다음에 국내로 와서 국내 여행도 한번 시켜줘요. 우리 당시에 신라 여행도 시켜주고, 그럼 잘 가십시오 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앤디는 또 그 지역에서는 또 좀 알아주는 유명 인사였거든요. 가가지고 본인의 여행기를 글로 남겼으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입당구법 순례행기예요. 여기에서 장보고를 거의 신으로 묘사해요. 당신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인간이고 최고의 모든 것에서 너무나 훌륭한 인물이다 라고 해서 이 입당구법 순례행기에서 장보고의 행적을 우리는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장보고하면 또 최소죠. 또 나왔어! 도대체 언제 안 나올 거야? 아니, 도대체 발에 세워, 해신이야, 좀 당시 뒤에 이제 고구려도 세워, 또 한때 또 그 김춘추였어, 태종무열왕이었어. 근데 이 해신이라는 드라마 워낙에 유명했었죠. 잘 나오고, 한때 이제 최수종 씨가 이렇게 또 장보고로 나와서 우리의 약간, 과연 최수종은 그 고려 태조인가? 아니면
발해 대조영인가 아니면 장보고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한테 주긴 했었지만 제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해신이라는 드라마가 진짜로 역대급 드라마예요. 어떤 점에서 역대급 드라마냐? 해신 누구시죠? 수혜 씨. 여기서가 이제 초기에 요 이제 모델로서 아주 그 활약을 하셨었고요. 최정아 씨.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연예인이었는데 너무 가진 것에 비해서는 좀 물론 지금도 아주 훌륭한 연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더 원래 이렇게 성장하실 수 있었던 분이었는데 어쨌든 최정아 씨 여기 나왔었고요. 김하중 씨. 그 김하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녀는 괴로워요. 그 김하중이 여기에서 거의 무사로 나왔었습니다. 한 명 더 있어. 이현희 씨. 요즘에 활동이 조금 뜸하시긴 하지만 아주 뭐 우리나라 또 한때 아주 탑 연예인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다 여기 나왔어요. 여기 외에도 이제 뭐 송일국 씨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 해신이라는 드라마에 많이 나왔었죠. 자, 그거 하면 그냥 해신 기억하지 마시고 뭐 장보고, 성혜진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발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는 제가 발해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교역로가 중요해요. 자, 발해는 신라와 주고받았었던 교통로 뭐가 있었다? 라도, 신라도 요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잘 나옵니다. 당과는요. 교역할 때 그 산동반도 일대 발해관을 만들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발해 사람들도 이 당나라와의 교역이 상당히 많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는 일본도 그 외에도 뭐 거란과의 거란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나라와 직접 주고받았어. 발해관뿐만 아니라 뭐 영주도라고 그래갖고 당시에 주고받던 길도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거 기억나십니까? 발해할 때 우리 공부했던 거 말 수출, 솔빈부에서 말을 많이 생산했었다. 요거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 지도 생각보다 여러분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보셔야 돼요.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게 요게 뭡니까? 이게 일본도예요. 일본과 발해가 교통을 했었던 교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 유명한 라도, 신라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나옵니다. 이건 어디? 신라와 발해와의 교통로다. 이거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자, 뿐만 아니라 요게 거란과 주고받았었던 요 교역로가 요게 거란도예요. 거란도.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게 영주라는 지역을 지나갔다고 해서 영주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중국과 당나라와의 교역로 중에 유명한 교역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해관 이것도 있고요. 발해뿐만 아니라 이 신라 사람들도 많이 넘어갔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라관도 있었습니다. 산동반도 일대에 또 하나 여기 법화원. 이거 기억해 두셔야죠. 누가 만들었다? 쌍보고가 여기 앞에 적산을 붙이기도 합니다. 적산 법화원. 이거 보면 얼마나 신라 사람들이 많이 갔으면 거기에서 신라인들을 위한 절을, 사찰을 만들기도 했겠습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 빼놓을 수 없죠. 여기 해진, 청해진. 유해진이 아니라 청해진. 청해진 바로 여기에서 지금의 완도 일대에서 이거 만들었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 남북국 시대의 교역로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들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특히 울산왕 별것 아니지만 이거 생각보다 많이 물어봐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상업적으로 들어가자면 신라에는 동시 있었죠? 누구 때? 상행의 감독기구로서 지증왕 때 설치되었었다. 동시라는 시장이 있었는데 이 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상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동시전이었고요. 통일이 됐잖아. 이제는 땅도 더 커지고 사람들도 더 경주에 많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더 커져요. 기존의 동시에다가 서시, 남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서쪽의 시장, 남쪽의 시장이 만들어졌던 것이겠죠. 또 이것도 감독했던 서시전, 남시전 같은 것도 만들어지는데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지증왕 때 동시전이 있었다. 그만큼 교역이, 무역이 발달했음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때요, 여러분? 고대 경제 여기 파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 봐주시면 좋겠고, 과연 이렇게 우리 공부해서 문제 풀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한번 풀어봅시다. 심화 53회에서 갖고 왔습니다. 자, 밑줄근 인물이 활동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새롭게 중건된 산동반도의 적산 법화원입니다. 이 사찰을 창건한 인물에 대해 말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당해 건너가 군인으로 활약했다. 자, 왕위 쟁탈 전에 가담하여서 반란을 일으켰다. 문성왕이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해신 장보고의 삶은 마지막엔 좀 비참해져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왕위 쟁탈 전에 이렇게 14세기 되면서 마지막에는 자객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물. 누구죠? 해신 보고 장보고가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요것은 요 시기의 경제 상황이니까 장보고가 나왔으니까 통일신라 시대가 되겠죠. 요 은병, 활구 이런 단어 나오면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경제적 내용이 되겠고요. 자,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가 소개되었다. 요것도 고려시대입니다. 제가 고려시대의 경제 파트 할 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화, 고추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특히 고추라든가 면화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려면요, 조선하고도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전개되었다. 당연하겠죠? 예, 정답. 장보고 통일신라 시대 청해진 바로 연결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 이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경시서는 고려시대 때 있었던 상향의 감독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53회 문제가 되겠고요. 2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으래요. 봤더니 우리 연구소에서는 가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마련했대요. 자,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나타난 역사의식. 느낌이 살짝 나는데요. 정해공주묘. 우리 지금 아직 안 배웠습니다. 우리 문화 파트 되면 배울 거예요. 장문효 등의 공격으로 뭐 대외 인식 있었고요. 인한 대응 기억나십니까? 인대가 건강할 때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해해해 발해가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입니다. 자, 철전인 건원중보를 발행하였다. 자, 건원중보를 발행했던 것은 고려시대입니다.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고려 경제 배우시면 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거래되었다. 당연히 발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설명 아니겠습니까?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입니다.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외사정 언제죠? 통일신라 시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국과 교류하였다. 바로 발해에 대한 대표적인 교역로가 되겠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요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요게 나와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신라도라든가 일본도도 다 발해의 교역로가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리을도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과 리을,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더 자신감이 생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더 중요한 바로 문화 파트입니다. 여러분 문화, 제가 전국에서 이 한국사 문화 파트는요 가장 재미있게 또 많은 자료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부터 기대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는 고대 문화 파트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